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경기도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임재훈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내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희망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장에 행복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8년 10월 국회에 입성한 새내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이 급변하는데 아직도 한국 정치는 협치는 간 곳 없고 반목과 질시, 갈등과 분열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의해 정권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치 희망을 보았다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는 어느 대기업 총수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0대 국회는 사류도 아닌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실망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정당이 되지 못하고 명분도 없는 대표 사퇴 공방으로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이 함께하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여 더 크고 더 강한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20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빈손국회라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장외 집회, 단식, 집단 삭발 등 극단적인 투쟁과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야당과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내 탓 따령만 하고 내 것 챙기기야만 급급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제20대 국회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고 양당 정치의 폐단과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치원 3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그나마 막판의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거대 양당이 아니라 건강한 제3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개혁 입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5당 합의안에서 많이 후퇴했지만 우리 당 손학규 대표의 단식 투쟁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양당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인 제가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대표 발의하여 패스트트랙 안으로 지정이 되었고 제가 중재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패스트트랙 안 지정 383일 만인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저는 안양 지역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면담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지면서 학부모들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와도 괜한 지책감에 나가서 만나기가 꺼려진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보조금 지원 체계를 담은 박용진 의원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였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로 인하여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느닷없는 빌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하여 통과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12월 5일 전국 유치원 학부모 대표들과 유치원 3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12월 23일, 12월 27일, 12월 30일에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6일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의 유불리, 사립유치원 단체의 눈치를 보며 책무를 져버린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없었다면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바른미래당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싸웠습니다. 불효불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정부에 주문하였고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난임 부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농업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소방직, 경찰직 등 공무원 위험수당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노력을 막판까지 정부와 협상을 하였으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이를 부대 의견으로 남겨 절반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직 전환에 따라 화재 진압수당 인상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원, 재난현장 회복 차량,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 수사 시스템 구축,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 등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흡하고 부족한 사업 예산의 증액을 달성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게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는 어떠한 정치적 논쟁보다는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2020년 민생 경제 활력의 에너지가 되어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철저한 감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외교 안보는 원칙과 중심조가 없이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아전인수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겠나? 꼭 걱정을 합니다. 미국 통계학자 캐롤 라이트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장이들은 숫자를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한다고 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경제 지표만을 나열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력 경제활동 인구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경제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고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조금만 기다려달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떨어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농어민, 축산농가 등 영세 자영업의 연쇄 도산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줄 수 있고 더 많이 받아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청년 체감 실업률이 23%에 달하고 자영업자 7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등 경제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소득 불평등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실패가 입증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언제까지 밀어붙일 것입니까?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기업을 녹지는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18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하고 거래는 끊겨 거래 절벽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세금만 몽땅 받아가는 부동산 대책,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민과 중산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에 있다는 악담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통미봉남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로는 허공 때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유엔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정부가 희망하는 북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가 우선되어야 가능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와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 탑방,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마이웨이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면서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북미 관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해야만 1차적으로 시급한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구체적 이행 방안들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균형적 중개라는 역할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의 보다 세밀한 정세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미 간 셀링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항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사례와 협상 행태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북한의 대남 협상은 대체로 대미 협상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혹은 형식적 절차로서 많이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이 대미 협상과 대남 협상에 임하는 협상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마련한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청년들이 희망이 되고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수축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활력 넘치는 바른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전통시장에 화재보험을 도입하여 저소득 상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특별 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저임금 최단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부양가족수당 신설,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평평한 경제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소기업 화이트데이로 가맹본부 갑질과 불공정 거래 근절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대리점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 근절로 대리점 사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불공정 거래 조사권, 처분권 부여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근로시간 계좌제의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임신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군장병 장업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6.25 참전 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 병원 진료비 추가 지원, 국가 요공자의 진료비 감면, 병원 이용 규제 완화 등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보 희생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군인과 가족의 생활 여건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은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우리 당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초등 돌봄 및 방과 후 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 단계 평생 직업교육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괄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100년 대계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내부의 문제를 넘어 해당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는 인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자율성을 조화롭게 담보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지정 여부도 학생 중원 미달이 회복 불능 상태이거나 교육 조정이 태부족하여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등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한 학교에 대해서만 재지정을 취소하는 단계적인 폐지가 타당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2019년 7월 25일 자사고 일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전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의 전면 폐지 공론화를 주장했고 8월 7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차별살인이다. 교육부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긴 건 오판이었나 생각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육부의 관계 재정립을 검토하겠다는 등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놓고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된 해당 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현주소입니다.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서열화를 조장하며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자사고의 비중은 전체 고등학교 2,356개교 중 1.78%에 불과합니다. 1.78%의 자사고를 폐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비 유발 요인이 사라진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사고 제도는 1974년 이후 고교 평준화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사립고교 모델입니다. 따라서 일반고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 전면 폐지 결정은 매우 잘못되었고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작지만 더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책 정당으로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실천 가능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생활 정책을 만들어 지금까지 못다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더 클 정당 바른미래당이 더 큰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